네, 전일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11포인트, 0.5% 상승하면서 2,447.45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9.72포인트, 1.2% 상승하면서 793.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50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개인은 45억 원, 기관은 1,411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억 원, 기관은 306억 원 각각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20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3%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0.4% 하락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했고요. LG화학도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 SDI가 0.68% 올랐고요. 현대차는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도 소폭 상승했고요. 카카오도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아가 1% 약세로 마감됐고요. 셀트리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3% 올랐고요. 그 밖에 종이 목재, 음식료품, 유통, 건설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 섹터가 1.7% 떨어졌고요. 의료정밀, 보험, 섬유, 의복, 통신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4%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NF도 올랐고요. HLB도 4%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1% 떨어졌고요. 펄어비스가 0.3%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6% 상승 마감했고요. 알테오젠이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도 1%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첨보가 3% 약세로 마감됐고요. JYP엔터가 3.4% 오르면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입니다. 전날보다 3원 4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34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됐는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좀 7월 들어서 보여줬던 상승세가 좀 꺾이나 싶어서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간밤에 보니까 다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마감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0.29%, S&P 500이 0.18%, 그 나스닥이 0.4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 즉 대세 하락장에서의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지금 나스닥을 보면은 주봉이나 일봉 이런 걸 봤었을 때 지난 한 6주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 일주일 좀 넘게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선 나스닥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볼린저 밴드로 놓고 봤었을 때 3개월 무빙 에브리지 이동평균선 위에 고점 상한선을 찍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121선에 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적인 추세적인 하락선에서의 어떤 다시 또 하락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시면은 펀더멘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올릴 거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긴축의 강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차에서 나타났었는데요. 네, 최근에 역전 현상이 좀 지속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는 계속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고 나면은 곧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시 또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 인사들이 자꾸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네. 계속 올려야 된다. 긴축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시장의 유동성은 적구나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유럽 대비해서 환율이 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달러 지수가 뭐 일시적으로 109를 뚫고 올라가고 상당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일어나면은 시장이 앞으로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네네.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을 따라가는 미국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이렇게 장기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 큰 폭의 어떤 대세 하락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장기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게 되는데 네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빨리 와야 내년 하반기 말 정도, 내년 말 정도 돼야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이 시나리오 아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그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2023년의 고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되지만 네. 내년 초쯤 됐었을 때 팔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좀 길게 봤었을 때 미 네.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잘 컨트롤한다면 경기 침체가 내년 말에도 안 오고 예. 2025년 돼야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예.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달라지고 그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달라지면 그만큼 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 확률은 한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정말 팔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예. 좀 참아내시고 예. 아무리 빨리 판다 하더라도 내년 1사분기까지는 기다리시고 예. 지금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좀 즐겨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내후년 초까지도 내후년 이어질 수 초까지 있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면서 네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이 금리를 0.75 이렇게 또 올릴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8.7 정도 예상했는데 8.5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숫자는 뭐냐면 전달 대비해서의 숫자인데 전달 대비해서는 오히려 오르질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준다면 예. 이 숫자는 뭐냐면 0%의 상승을 계속 앞으로 전달 대비해서 한다면 연말이 되면 도대체 얼마의 인플레이션이 될 거냐 했었을 때 5%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계속 내년 1사분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내년 1사분기 말이 되면은 3%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미 연준이 바라는 것은 원래 목표치가 2%죠. 그렇지만 2%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3%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만 있다면 내년에 그 시기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2.25%를 올렸고 또 9월 달에 0.5% 이상 올리겠죠.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3.25에서 3.5%까지 올리게 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뎌질 거라는 거죠. 네. 0.75가 아니고 9월 달에 0.5, 또 11월 달에는 0.25, 12월 달에는 0.25, 내년에는 한 번만 더 올린다. 이렇게 간다면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 현재의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9월 달에 네. 지금 숫자가 계속 변하고는 네네.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0.75 올릴 확률이 60.5%다. 그리고 지금 0.5% 올릴 확률이 40%다인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잭슨 홀 미팅이 있고 나서 네. 좀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처럼 계속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 미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감당 가능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수준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3.25에서 3.5%지 4% 이상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어느 정도 이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면 스탠스를 조금씩 바꾸는 모습이 그래요. 나올 거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숫자가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이 그거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시간입니다. 한용희 FI 리서치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모처럼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증시 흐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일단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 과대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조금 하락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EIA 쪽에서 이제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33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이제 93만 배럴 감소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이제 전략 비축률을 거의 뭐 800만 배럴 넘게 방출을 했으나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 유가 보시면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의 전략 비축률 방출은 사실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상승에 따라서 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동시효과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상승할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일의 변동성을 좀 대비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국내 시장 오늘 상승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안감은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 쪽에서도 이제 상승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인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태양광 풍력 원전이죠. 크게 이제 원전은 조금 그린텍섬이냐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에서 보시면은 그 태양열 전지업체 썬런이 이제 7%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SR 말이죠.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업체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4%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력 블레이드 업체 TPI 컴포지트도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었는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국의 선진국들이 조금 이 기후변화 대응에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섹터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면 좀 큰 수익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혜받는 업체들은 당연히 뭐 OCI나 아니면은 하나솔루션, 뭐 삼강 M&T, 뭐 CS 윈드겠죠.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이제 뭐 한전 KPS나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면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조금 프랑스 쪽이나 다른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좀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죠.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도 테슬라 실적이 3분기는 저는 역대급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잠시 뒤에 열릴 한은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일단 뭐 모두가 생각하시듯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근데
25bp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일단은 9월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bp를 올린다라는 가정 하에는 한국이 현재 기준금리가 2.25%고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 2.5% 정도인데 지금 패드워치 보시면은 7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뭐 35% 정도였는데 지금 6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7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이랑 미국 금리 차이가 75bp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지고 원화는 좀 약세를 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발표하는 PC 물가지수를 좀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략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환율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용희 FI 리서치 수석과 함께 개장 전 3분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 0.3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56포인트고 코스닥도 0.3%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2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예상되죠.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3만 8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반등 예상되죠. 이 가운데 LG화학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8만 6천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74,8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죠. LNF 0.3%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23만 2,100원이고요. HLB가 1% 가까운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5,800원이죠. 카카오게임즈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펄어비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6,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모두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0.2%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 해도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최근에 나온 그 미시간 소매 지표를 좀 보면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네. 있다면서요. 여태까지 나왔던 숫자는 좀 너무 높았고요. 예. 이게 하향 안정화 될 거라는 것은 알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냐 이게 그렇죠. 중요한데 어쨌든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소비자 지수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숫자도 이걸 따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얼마까지 빠지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5% 밑으로 떨어질 것은 이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1월 달까지는 예. 5%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는데 사실 5%도 높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미 연준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2% 목표치다 보니까 적어도 앞에 3자는 보여야지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올려놨죠. 보통 그 숫자가 중립금리입니다. 그 중립금리보다 더 높을 경우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라도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의 한 1% 정도만 더 높으면 네. 인플레이션을 제법 큰 폭으로 하락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아마도 올해 연말이 되면은 그 정도 올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 에너지 가격이 전 달에는 거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제법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 타이밍에서는 그쪽 관련된 쪽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가라든지 뭐 각종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또 반면에 이제 뭐 국제유가 취하 관련해서도 좀 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의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예.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비축류 얘기 나오고 예.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2011년 네. 고점이었던 유가를 뚫고 올라갔었잖아요. 예. 2011년이 어떤 해였냐면은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부양책을 썼던 때입니다. 네. 재정을 써서 부동산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그때 부양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석유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때예요. 그랬을 때의 고점을 뚫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정도의 수요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또 점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또 EV,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석유에 대한 수요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는 유가는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7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자, 특히 75달러까지요. 네, 예. 지금 현재는 거의 뭐 100달러 수준이지만 네네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국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산을 대체하는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공급 부분이고요. 사실 수요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 수요 중에서 보시면은 중국이 얼마나 수요가 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죠. 이 차트는 뭘 얘기하냐면 석유 순수입량을 보는 건데 네. 과거 2012년 이후에 이미 벌써 중국은 미국을 넘어섰다. 순수입량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에 따라 이제 석유 수요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최근에 지표들 보시면 중국 경기 안 좋다고 예, 계속 예. 얘기 나오고 있죠. 산업 생산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유가는 오히려 나중에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네. 부분을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유가 관련주를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유가 관련된 주식과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은 좀 지역별 또 생각을 좀 바꾸셔야 그러면 됩니다. 그 얘기 중요해 보이니까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확인해 봅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입니다만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일단 반발 매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에 성공했고요. 어제 코스피도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에 코스피가 소폭입니다만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관점 포인트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단기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오늘 경계심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시장은 어떤 출발 나타나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5%.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또 상승 마감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59포인트, 코스닥도 소폭입니다만 상승세 이어갑니다. 795포인트, 0.3% 상승 중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68% 상승 59,4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이죠. 451,500원.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입니다만 좀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93,3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83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올라가네요. 54,600원이고 LG화학이 0.49% 상승입니다. 617,000원이고 삼성 SDI는 보합이죠. 현대차가 0.5% 올라가네요. 189,000원이고 네이버도 0.6% 상승합니다. 카카오 0.5% 올라갑니다. 7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경계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올라갑니다. 72,8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보합이죠. LNF가 0.3% 하락으로 237,700원이고 HLB 보합이네요. 카카오게임즈가 0.7% 올라갑니다. 52,900원이고 펄어비스가 0.5% 하락합니다. 55,900원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7% 상승으로 7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0.4%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이 소폭 하락으로 7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430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은 306억 원, 기관은 12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전기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팔고 있고 운수장비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화학 섹터에서도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운수창고 섹터가 견조하게 1%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성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수창고 sek터 내에서는 지금 HMM 해운주죠. 2.4% 상승이고 페노션도 1.8% 올라갑니다. 그 밖에 이제 항공주들 흐름 좋아요. 지금 티웨이 항공이 1.4% 올라가고 한진칼, 동방, KCTC 물류 관련주도 올라가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 올라갑니다. 그 밖에 앞서 말씀드린 해운주, 흥하해운 또 1% 상승 중이고요. 대한항공도 0.7% 올라갑니다. 오늘 해운주, 항공주, 물류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나타내면서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주 흐름도 괜찮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는 지능기업 남광토건, 현대건설 우선주, 또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HDC 현대산업개발이 모두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72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은 254억 원, 기관은 1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이 좀 한풀 꺾인 상황인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이죠. 달러 환율은 60전 하락한 1,34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금토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해봤던 부분 좀 더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지금같이 이상기온이 자꾸 일어날 때는 그만큼 또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을 보시면은 워낙 전력 소비가 높다 보니까 요즘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에어컨 보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4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유럽 쪽은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 선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을 수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유럽 쪽에서 수요가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관련해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또 탄소 배출 제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이상 기후를 갖다가 쌓으려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를 일정 부분 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유럽 쪽에서. 네네. 그렇다 보니까 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에 대한 수요는 좀 더뎌질 수 있겠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천연가스 관련된 회사들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은 네네. 계속해서 이 이상기후 부분이 있고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연결되는 게 또 전기차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예. 이런 계속적인 이런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는 지금 꼭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신재생 쪽 관련된 상품은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이요. 네. 종목도 좋고 뭐 ETF도 좋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따지면 요즘에 네. 큰 미국 종목들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님께서 예.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많이 사신다, 뭐 M&A 얘기하시고요. 뭐 그리고 또 쉐브론을 또 많이 네네. 사셨죠. 그래서 유가를 딱 두 개를 분리할 수는 없는데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네. 미국의 천연가스만 집중하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좀 뽑아내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 그냥 관련해서 네. ETF가 있는데 XOP라는 ETF가 있어요. 네. 이런 ETF들도 이런 천연가스를 개발하거나 그런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니까 예. 좀 광범위하게 ETF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만약에 종목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면 미국보다는 네.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이나 한국 쪽이 중요하겠죠. 폴리실리콘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중국산 태양광 회사들 또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의 네. 경쟁력이 글로벌 거의 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 천연가스 수요가 네. 미국 쪽의 수요가 높다라는 것은 그걸 갖다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선주가 필요하겠죠. LNG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조선주가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시면서 예. 전체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 좋은 투자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또 알려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환율 시장과 연결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 강세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시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자, 계속해서 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예. 그리고 원화 약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시장은 많이 빠져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갈 거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역발상 투자를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미 차트상으로는 다 위로 깨고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09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유럽발 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일본 위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이 정말 깨진다면 큰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엄청난 어떤 위기가 올 것이고 시장이 폭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시면은 이런 위기가 닥쳤었을 때 미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래요. 거죠. 자, 보시면 이때가 플라자 합의가 일어났던 때예요. 이때는 엄청나게 달러가 급등을 하니까 네. 다 모여 해가지고 독일이라든지 일본 보고 우리 달러 평가 절하시킬 거야. 그걸 용인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급등장이 나왔어요. 예. 예. 또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많은 위기에 봉착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닷컴 버블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들 다 걱정하는 게 엄청나게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고 예. 금리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싸우기 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유동성 회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예.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환율 자체가 다시 절하되는 모습, 그러니까 즉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원화가 절상이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 금리 인상 속도를 네. 미 연준이 더디게 하는 것이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타이밍이 언제냐? 네. 제가 볼 때는 9월 2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월 달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9월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 패권 싸움을 중국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요즘에 뭐 페트로 차이나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달러의 기축 통화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더 높은 숫자이고요. 그러네요. 중국의 지금 부채 비율은 80%가 안 됩니다.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럽 정부 부채 비율 볼까요? 네. 지금 유럽이 계속 환율이 깨지고 있는데 네네. 95%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 낮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가가 잡히면 네.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만 찾으면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갈 수가 있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게 일어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이나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트리거 포인트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하는 타이밍인데 그게 빠르면 9월 21일 날 올 거고 늦어도 11월 달에는 올 거니까 그것을 오히려 대비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워낙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가져가기에는 빚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예, 이미 일본은 예. 거의 지출이 예. 수입의 2배 수준이에요. 예. 워낙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0%에서 안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 거네요. 예, 못 올리죠. 왜냐하면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미국도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 가능하냐라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 3.25%에서 3.5%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딱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제법 다시 많이 반등을 했죠. 3.1%까지 왔어요. 조금 있으면 3.25 가는 거죠. 이 정도 오고 나면은 네.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빨리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패권을 유지시키고 싶고 달러의 기축 통화를 유지시키고 또 싶다면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예. 요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니까 오히려 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예.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유동성 흐름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왜 시중에 돈이 마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동안 아무래도 시장이 유동성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추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미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올렸고요. 많이 올려놓고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유동성 회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지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 겁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거의 25%, 27% 이런 성장률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엄청나게 돈을 풀었었던 거고 이걸 다 회수를 하면서 지금 성장률이 M1 증가율이 6.3%까지 떨어졌고 M2 증가율이 6%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예금 증가율까지 연결해 보시면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의 예금 증가율이 4%대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부여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경기의 침체로 넘어가느냐? 예. 그렇지가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출 증가율이라는 것이 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네. 10%대로 지금 급등을 했고 11%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워낙 유동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예금 증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예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예금 중에서 대출을 해준 비중이 있는데 이 비중이 워낙 낮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네. 수익을 더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게 거품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면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경기는 급격하게 침체는 안 가겠네 하는 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대율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죠. 예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바닥이 59.5%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63.88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의 저점보다는 낮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예대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전 고점인 아마 76.5%까지는 앞으로 1년 반, 2년, 3년 동안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추세가 나올 때는 보통 경기 침체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10%인데 경기 침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보통 대출 증가율만큼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10%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는 게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품 붕괴라든지 어떤 위기가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의 템포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벌써 저희는 단기적인 바닥은 잡았고 반등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것이지 이게 또다시 대세 하락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큰 폭락장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예대율 자체가 77%를 돌파할 때가 그때가 좀 위험하다라는 건데 그 시기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이 도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것이고 네. 그게 시작이 되면은 아마도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50% 부러지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까지 오를 거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게 적어도 77% 정도 될 때까지는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 연평균 15% 성장 또는 연평균 10% 성장.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게 11%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고 아까 예금 증가율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4%밖에 안 늘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럼 예대율이 매년 올라가겠죠. 네. 그럼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언제 그러면 77% 돌파를 하느냐 이게 순간이 중요한데 그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15%의 대출 증가율이 일어난다면 2024년 말이 80%가 됩니다. 그러면 2024년 한 상반기 말쯤 되면 올라가겠죠. 네. 또는 15%가 아니라 10% 성장률로 계산을 하면 언제냐? 2025년 말이 되면 77%가 돼요. 네. 그러니까 즉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이때가 되면은 고점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었을 때 아마도 미국 증시는 이 예대율이 고점을 찍었을 때 보통 피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 초에 꼭지를 찍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2024년 초 또는 2025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은 이 예대율이 너무나 중요하고 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간은 그래도 시장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예대율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 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그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 사실 왜냐하면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활성화되어 GDP 자체가 증가하는 건데 그렇죠. 이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재고의 숫자만 놓고 보면은 걱정스러워요. 예. 그냥 얼마나 늘었냐라고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소매업의 재고 비율이란 게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또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냥 숫자만 얼마나 늘었다, 네네. 뭐 금액이 얼마나 재고가 늘었다라고 계산하는 것은 양면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비율이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위기가 터졌을 때 숫자 여기 보시면 1.5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 이게 이제 회색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결국은
얼마의 재고 나누기 매출 비율입니다. 보시면 1.5가 넘어갈 때 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딘가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겨우 1.2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재고 증가율보다도 매출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는 거고요. 예. 또 추세적인 선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고 숫자만 놓고 보면 빨리 올라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걱정을 하는 건데 추세선으로 그어보면은 아직까지 과거 추세선의 꼭지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네.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즉 아직까지는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올라와서 여기 꼭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네. 이때부터 걱정을 해야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봤었을 때 시간이 한 1년 정도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고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은 꼭지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소매 판매 추이만 보더라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매 판매 증가율로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뚝 떨어졌다가 네네. 다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지금 10.3%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증가율 10%, 소매 판매 증가율 10%, 이게 경기 침체인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제가 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침체라고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숫자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소매 판매에서 인플레이션을 뺐었을 때의 실질 성장률이 낮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예. 걱정을 하고 있으나 근데 그러면 만약에 계속 소매 판매는 이어지는데 인플레이션 떨어지면 네. 그러면 성장률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예. 좀 세워보면은요. 아무래도 지금은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치주를 투자를 네. 해야 되느냐, 좀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선진국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신흥국을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둘 다 좋아 보여요. 선진국과 신흥국이요. 네. 뭐 성장주, 가치주.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주 비중을 좀 더 높게, 성장주 비중을 약 3분의 2, 예. 그다음에 가치주 비중을 약 3분의 1.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 금리 수준이나 또 지금 현재의 장단기 금리 차 수준이나 또 실질 경제 성장률 수준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성장주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건 뭐냐면 미국의 대표 13개 종목들인데 이 종목 중에서도 또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뭐 퀄컴,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예. 이런 종목이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가격 전가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3% 이상의 유지가 될 겁니다.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지는 회사가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거기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겠고 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가격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격 전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종목을 산다든지 이건 또 가치주의죠. 그래서 성장주든 가치주이든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잘 분석하셔서 거기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최소한 지수 대비해서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런 분석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현대차,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LG화학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1% 올라가네요. 그리고 KB금융,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S오일인데 오늘 S오일 주가가 2% 넘게 올라가고요.
한국조선해양, 신한주주도 상승 중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강세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CS윈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많이 샀는데 오늘 한화솔루션이 1.4%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에르스 일렉트릭, SK, 진에어, 고려아연, 삼성중공업인데요. 오늘 진에어 오늘 항공조름 좋죠. 지금 상승 중이고 삼성중공 오늘 조선조름도 좋습니다. 오름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6분 향해 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5% 상승세 이어갑니다. 2,46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 0.6% 오름세로 798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25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